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들은 수학책이 아닙니다. 수학 공부하는 법을 다룬 책이죠. 제가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대략 10권 남짓 찾아 차례로 읽어보았거든요. 왜 이 책들을 읽었냐면 이전부터 수학 공부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참 난처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할지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책을 수집해서 읽게 된 거거든요. 사실 수학 공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원전 3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을 가르쳤다는 유클리드 이분이 떠오르더군요. 어떤 학생으로부터 이걸 배우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유클리드. 그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할까요? 그렇다고 동전 몇 잎을 주고 질문한 사람을 쫓아버렸다? 이런 유클리드처럼 제가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면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학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장 멋진 수학 수업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학 공부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대해 이 책의 저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물쭈물하거나 슬쩍 얼버무렸던 저와는 무척 다르기에 저희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들만 대강 훑어보아도 이분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있는지 이거 쉽게 알 수 있는데 그중 몇 개만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그런지는 의심스럽지만 이런 제목도 있네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학 공부법. 만병통치약과 같은 비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좀 의심스럽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시험 점수를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공부법을 소개할 테니까 따라하라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부자를 따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책 제목은 개념의 신. 수학의 개념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좀 이상하죠.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갑자기 신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건 더 한술 더 뜨네요. 이 책은 수학의 신은 엄마가 만든다. 수학의 신? 도대체 누가 수학의 신이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으면 수학의 신이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가우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뉴턴과 함께 3대 수학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가우스. 그는 이런 말을 직접 남겼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을 더 먼저 배웠다. 하지만 이 천재 수학자도 오늘날에는 수학의 왕자라고 합니다. 신은커녕 수학의 왕이라는 타이틀도 없어요. 그런데 감히 수학의 신을 만들었다니 가당치도 않죠. 더군다나 엄마가 만들 수 있다뇨. 아이를 수학의 신으로 만들지 못하면 순전히 엄마 탓이겠네요. 한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 겁니다.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일본 책도 있는데 그나마 제목이 수수합니다.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제목의 책이 제 눈에 들어오네요.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 에이 이건 아니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수학 성적으로 신분이 결정된다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거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어떠세요? 가뜩이나 수학이라는 과목에 압박감을 주는데 이 책들 자신들이 제시한 공부법을 따르라 또 다른 압박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책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죠. 인지 구조도 다 다르잖아요. 학습 배경은 당연히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수식만 보고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문장이 많으면 오히려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유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분수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제각각 특성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게 수학 공부의 올바른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책들의 필자들처럼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분들의 견해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책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기를 주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의 필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수학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수학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공부법은 이런 겁니다. 교과서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학습자의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극기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요, 교육이 아닌 훈련입니다.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극기 훈련까지 강요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지적 호기심을 말살시키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수학에 대한 혐오감은 물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즉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 즉 교육, 에듀케이션은 훈련,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은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직연 훈련과는 거리가 멀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행위, 이게 교육이거든요. 수학 수업과 수학 학습, 그렇게 즐거움을 맛보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구구절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수업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거목 가운데 한 사람인 소설가 최인훈을 알고 계시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 광장과 화두, 이 두 소설은 좌우 양극단으로 분단된 한국 현실에서 지성인의 실존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걸 골몰했던 최인훈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장은 그의 청년기가 반영된 소설이에요. 주인공 이명주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중립국으로의 망명을 도모하다가 결국 바다로 투신하는 그런 비극으로 종결됩니다. 그 30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화두, 이 화두는 노년에 접어든 작가 최인훈의 또 다른 자전적 소설입니다. 광장의 주인공이었던 이명준의 고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설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아무튼 소설 화두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에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전쟁 발발 직전까지 함경남도 함흥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수학 수업을 묘사한 구절, 이게 소설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기하 선생님은 한쪽은 다리 대신 줄로 잡아맨 안경을 쓴 신살 안팎의 분이었는데 그의 시간에 우리는 늘 기하학의 중요 정리들이 막 발견되는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집트며 알렉산드리아며 시라쿠사며 아테네며 이런 데서 점이며 선이며 럽이며 부피며 원이며 이런 것들하고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하얀 수염이 무성하고 발가락에 내민 가죽신을 신은 사람들이 있는 관청이며 돌집 처마 밑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미 우리 선생하고 친교가 있는지 그들은 우리들의 아마 신기했을 생김새도 눈여겨보는 일 없이 그 이상한 증명 절차를 구경시켜 주었다.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학생으로 하여금 기하학의 중요 정리들이 막 발견되는 그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했으니까요. 또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하얀 수염이 무성하고 발가락이 내민 가죽신을 신은 사람들이 증명 절차를 구경시켜주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이 선생님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학생이 그럴 수가 있죠? 이분은 어떤 선생이었는지 전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배움입니다. 지식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 그 지식을 발견하거나
발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소설에 등장하는 수학 수업 장면에서도 교과서는 있었겠죠. 하지만 수업을 진행한 이 선생님은 단순히 수학책에 들어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학생으로 하여금 인류의 지적 유산인 수학이 창조되는 그 현장에 있다는 매우 귀중한 착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은 인류의 고귀한 지적 유산입니다. 교과서는 이걸 압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교과서가 압축 파일이라는 이 비유를 잘 새겨보세요. 압축 파일은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에요. 반드시 압축된 것을 풀어야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수학적 지식이 교과서에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배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지식을, 압축된 지식을 다시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이 곧 수학이다 이렇게 간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에요, 마치 오선지의 음표 따위를 그려놓은 악보가 곧 음악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음표가 새겨진 악보를 악기로 연주하거나 노래로 소리내어 불러야만 비로소 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과서에 갇혀있던 압축된 수학 지식을 끄집어내서 생명력을 불러일으켜야만 비로소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교과서에 압축된 지식 그 자체가 수학이라고 한다면 이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단순하기 그지없죠. 잘 전달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집배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편 배달하듯이 교과서 내용을 빠짐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자의 머릿속에 채워놓으면 충분하니까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직접 문제풀이의 시범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곧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건 아니죠.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혼자서 직접 노래를 계속 불러줍니까? 악기를 계속 연주해 줍니까? 이건 아닙니다. 만약 교과서에 압축된 지식 그 자체가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 공부도 단순하기 그지없어요. 교과서에 기술된 문장 머릿속에 채우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주는 문제풀이 절차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사고가 아니에요. 암기입니다. 사진처럼 찍어서 암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통조림처럼 오랫동안 보존하는 법, 이게 공부법 책자들의 초점을 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은 최인훈의 소설에 묘사되어 있듯이 수학적 지식이 발견되는 그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 기하학을 배운다면 기하학을 발견한 하얀 수염이 무성하고 발가락이 내민 가죽신을 신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류가 이뤄놓은 지적 산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낄 수도 있어요. 초등 수학도 그럴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굿데이.